피천득 선생의 수필 중에 가장 유명한 수필은 현재로서는 인연이죠. 하지만 저희 세대에게는 그것보다 더 유명한 수필이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이었습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보다 이 수필이라는 수필은 훨씬 전에 쓰여졌습니다. 인연은 70년대에 쓰여졌는데 수필은 50년대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은 또 독특해요.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 기억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 특이한 문장 기법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무튼 저희 세대는 피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수필을 더 많이 기억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작품은 당시에 수필 말고도 굉장히 많이 교과서에 나왔어요.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 선생님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수필이 실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번역하신 영시들도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안에 적어도 4번에서 5번 정도 선생님과 만나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무튼 이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은 여러 면에서 특별합니다. 그 문장 표현법도 아주 특이하고 또 수필이라고 하는 소재를 수필로 쓴 거예요. 제목이 수필인데 문학 형식도 수필이죠. 어쨌든 이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은 피천득 선생님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대표작을 3편을 꼽거든요. 첫 번째가 수필, 두 번째가 인연, 세 번째가 5월입니다. 이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를 저는 혼규정 내지는 난규정이라고 규정해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슨 뜻이냐 하면 혼, 섞인다는 거고요. 난, 어렵다는 거예요. 시와 소설, 희곡, 평론 이런 것과 비교할 때 도대체 수필의 개성이 뭐냐? 수필만의 독특성이 뭐냐? 왜 수필은 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평론도 아니고 수필이냐? 수필의 정체성을 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섞여서 그래요. 수필은 시적일 수도 있고 소설적일 수도 있고 평론적일 수도 있고 그것을 다 합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러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르하고 딱 구별이 안 되면서도 또 다른 장르하고 같이 섞여요. 그런 가운데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은 주로 시적인 경향을 많이 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시적인 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비유 아닙니까? 근데 이 비유를 가장 많이 동원하는 그러한 수필이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입니다. 수필자를 몇 번이나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소설 내지는 희곡, 이것은 이야기 아닙니까? 서사. 이야기를 가지고 잘 또 수필을 쓸 수가 있어요.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이 그런 수필이죠.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은 거의 뭐 조그만 소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어떤 면에서는 고상하고 그러면서도 슬프고 그렇죠. 그래서 이 난규정 내지는 혼규정성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수필이라고 하는 이 장르의 시적인 특성은 선생님의 경우에 수필에서, 소설적인 특성은 인연에서 잘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자를 5대5로 잘 결합한 것이 5월이라고 하는 수필입니다. 제가 이 세 작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필은 비유를 많이 동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세봤더니 14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필이라고 하는 주어에다가 얘를 14가지로 비유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요. 생경하게,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개념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물론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함축적으로, 특히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격이 까칠해 이러면 개념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저 친구 밤송이야 이래버리면 이게 비유적인 거예요. 까칠해 아니면 밤송이야 아니면 사포야 아니면 뭐 저 친구랑 만나면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 이렇게 비유를 하면 저 친구 까칠해 저 친구 불편해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의 뇌가 왼쪽에서 개념으로 추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요. 감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말은 좀 애매하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추상화를 보면 애매하잖아요. 도대체 뭘 그린 거야 하고 좌뇌 쪽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뇌 쪽, 느낌과 감각적으로는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그걸 언어, 논리, 개념이라고 하는 왼쪽으로 데리고 오면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밤송이 같아, 사포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 추상화로 듣지를 않고 감각으로 들어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까칠해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추상화로 듣는데 밤송이 같아, 사포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 오른쪽으로 감각적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문학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만 확 다가온다고 이거죠. 들리는 사람한테 강하게 감각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추상 개념은 감각 다음에 오는 거예요. 감각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이 나요. 감각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프다, 또 무슨 차갑다, 뜨겁다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지난 0.1초 후에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의 단계가 아니고 감각의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감각의 단계로 올라간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작품은 우리를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요. 소설의 주인공과 함께 계속 따라가면서 그 주인공이 실제로 경험한 것만은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시에 감동하면서 나름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음악을 감상할 때 그렇잖아요. 음악 속에 푹 빠지면 나름대로 그것이 경험이 되잖아요. 이렇게 오면 분명하게 보여요. 흐릿한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보여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내는 것이 이제 문학 내지는 예술의 그 접근법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시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고 소설도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까칠하다가 아니라 밤송이 이렇게 비유하는 것인데 비천득 선생님은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에서 수필을 14가지나 되는 비유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 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수필은 가로수 늘어진 페이브먼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다.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36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렬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자, 이렇게 해서 비천득 선생님은 도입부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비유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만 계속하면 또 반복에서 오는 지루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수필이라고 하는 문학, 또 다른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비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2차적으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함축적으로 언어를 쓰는 것이 문학의 기본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문장을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언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러자고 생긴 것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말하자고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념적인 언어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문제인데 이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도 이제 이 뒤에는 또 개념적인 글이 비유와 함께 섞여서 이렇게 나와요. 수필은 흥미는 주지만은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아니한다.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이건 비유죠.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즉 언어의 1차적 사용법과 비유, 즉 언어의 2차적 사용법이 교차를 하고 있죠. 수필의 색깔은 황홀 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오나우미하다. 앞에서는 비교적 간결하게 말씀하셨어요. 단문 위주로 짤막짤막하고 간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여기 와서는 이제 또 본문을 그것도 여러 겹으로 겹쳐서 쓰시네요.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가 강했다가 약했다 이렇게 리듬감을 주는 거죠. 보세요.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딱 두 단어로 한 문장이죠. 얼마나 간결합니까? 수필은 난이요 하기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난이요 하기요. 첫 번째는 수필 이퀄 청자연적 1대1이죠. 하나에 하나가 대응하죠. 그런데 두 번째는 수필은 난이요 하기요. 그 다음에 여인이요. 세 가지가 대응을 해요. 세 가지 이미지를 한 주어에다가 묶은 거죠. 그런데 난이요 하기요 여인이다. 리듬이 없잖아요. 고저장단이 없어요. 그래서 난이요 하기요 그 다음에 그 여인에는 청자연적과 난하게는 그 단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앞에 없습니다. 수필은 멋들어진 청자연적이다 라든가 수필은 고상한 난이요 우아한 학이며 뭐 이렇게 안 하고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깔끔하죠. 이 초급 문장가들은 자꾸 형용사, 부사를 많이 쓰고 싶어 해요. 근데 적절하게 써야 돼요. 이거 잘못 쓰면은 설탕을 많이 친 음식처럼 글이 물러지고 두 번, 세 번 읽으면 지겨워져요. 깔끔해야만 여러 번 읽어도 좋은 글이 됩니다. 그런데 깔끔만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깔끔과 함께 약간은 또 간도 있어야죠. 설탕도 약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형용사, 부사 없어요. 수필은 난이다. 수필은 학이다. 이것도 형용사, 부사가 없어요. 이 두 개를 연결하는데 난이고 학이고가 아니고 난이요 학이요 좌뇌 개념으로는 난이고 학이고와 난이요 학이요가 똑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귀에 들리는 울림, 음악성 이것이 달라요. 수필은 난이고 학이고 이렇게 하면 고 하고서 뭔가 강하게 와서 탁 쳐서 리드미컬 하지도 않고 멋들어지고 우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수필은
나니요 하기요 오 하고 이렇게 모음으로써 쭉 운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이라고 하는 이번에는 그 여인을 수식하는 형용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리듬이 생기잖아요.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깔끔하게 탁 첫 구절. 첫 구절 무지하게 중요해요. 첫 구절이 물러 터지면 그 다음 읽을 것도 없어요. 제가 문학 잡지사에 있으면서 당시의 대가들이 수많은 시와 수많은 소설들을 놓고 심사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한두 페이지 읽고 다 버려요. 시작하는 거 보면 벌써 알아요. 굳이 겨뤄봐야 되나요? 겨뤄봐야 되나요? 씨름 선수가 딱 삿바 잡아보면 알아요. 딱 잡으면 벌써 아이쿠 얘한테는 안 되겠네라든가 대단한데 딱 온다고요. 그 방면에 수십 년 경력을 쌓은 대가들은 딱 보면 압니다. 첫 구절이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깜짝 놀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첫 구절 쓰다니 하고 놀랄 줄 아는 사람이 감상자이고 그런 사람이 문학가 되는 겁니다. 그냥 수필은 청자연적이라고 썼네 하고 비유가 괜찮네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필은 나니요 하기요 청자연적에다 덧붙이지도 않아요.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왜냐하면 청자연적은 맑고 조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함으로 수필과 같지 아니한가? 뭐 이런 소리. 이것은 독자가 느껴야 돼요. 느끼게 여유를 주고 그 행간이 지금 비어있는 겁니다. 그 사이가 비어있는데 그 비어있는 것이 감상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깔끔하게. 수필은 나니요 하기요. 약간 이제 리듬을 주면서 수식을 가져와서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했는데 이 여인은 앞에 사물들은 사람이 아니죠. 청자연적은 무기물이죠. 생명이 없는 물건이죠. 나니요 하기요. 생명이 있는데 식물이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넘어와서 여인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여야 돼요. 여자도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청초해야 되고 청초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뚱뚱하면 안 돼요. 몸맵시가 날렵해야 수필이에요. 수필의 빛은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 빛이다.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은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그 무늬는 읽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조촐하고 작고 그러나 세련되고 이러한 이미지들이 쭉 이어지고 있죠. 물론 수필이 이런 수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비천득 선생님이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에서 동원한 이런 이미지들만 비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필은 바위다, 수필은 바다다, 수필은 무슨 독수리다, 수필은 사자다 이렇게 해서 안 될 일은 없어요. 그런 수필이 가능해요. 그런데 비천득이라고 하는 작가 자신의 개성에 맞는 수필이 이런 수필인 거예요. 어떤 평론가, 어떤 수필가들은 비천득 선생의 수필이라는 수필 때문에 수필이라는 범주가 이런 조촐하고 맑고 향기로운 이런 것만으로 국한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비판이죠. 이것과 다른 수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수필을 쓰면 되고 그 수필이 이거보다 그쪽에서 또 훌륭하면 돼요. 그런 작품을 보여주면 되지. 비천득이라는 작가가 나는 이렇다고 하는데 너는 왜 발라드를 불러 락을 부르지 않고 발라드 좋아서 발라드 부르는 건데 왜 락 가수가 나처럼 안 하냐고 그래요. 락을 더 잘하면 되잖아요. 발라드 못지않게.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수필은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나 산산문학이다. 역시 계속 폭문을 이어가면서 주로 이른바 중용을 말하죠.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 중간에 있으면서 아주 균형을 잘 잡는, 어떤 면에서는 문학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격이기도 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서 이제 이번에는 거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요.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무엇이나 다 좋을 것이다. 그 제재가 무엇이든 간에 이 앞에서는 언어를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개념적으로, 비문학적으로 썼어요. 그러다가 그 제재, 그러니까 수필의 소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입니다. 그때의 무드에 따라 누에의 고치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쓰여진 것이다. 여기가 이제 수필 쓰는 비밀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또 문학을 쓰는 비밀, 나아가서는 예술을 창작하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재료는 널려 있어요. 수많은 재료가 있는데 그 음식 재료 같으면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똑같은 재료인데 맛있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재료는 똑같은데 맛이 없어요. 재료는 세상에 널려 있어요. 재료가 없어서 글을 못 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나에게 딱 맞는 재료가 있고 나와 관련된 재료가 있고 내가 잘 다루는 재료가 있어요. 내가 채소를 잘 다루는 그런 요리사일 수 있지만 또 고기를 다루라고 하면 잘 못 다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제재가 무엇이든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드 그랬어요. 여기에 저 하나는 제가 덧붙이고 싶어요. 하나는 인격이에요. 특히 수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좌표로 보면 인격은 수직 좌표예요. 낮은 사람, 중간 사람, 높은 사람 이렇게 점점. 유교식으로 말하면 성인, 현인, 분자, 그 다음에 학인, 공부하는 사람, 보통 사람, 밑에 나쁜 사람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개성은 이제 횡좌표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좀 느긋한 사람, 또는 무슨 용감한 사람, 약간 조심하는 사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죠. 바로 이 성격이 중요합니다. 이 성격에서 나는 나만의 성격이 있잖아요. 또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일로 치면 저마다 다 다른 과일이에요. 그럼 과일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예를 들면 사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사과보다는 많이 인기가 없지만은 다른 과일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밤 같은 거 있잖아요. 밤은 사과만큼 달지도 않고 또 구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사과만큼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개성이 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밤은 밤을 얘기해야 돼요. 밤인데 사과 얘기하면 실패해요. 가수로 치면 내가 발라드를 부를 수밖에 없는 개성을 갖고 있는데 락을 도전하면 실패하겠죠. 락이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아무리 남이 들어주건 말건 나는 내 노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해요. 성공은 사과처럼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성공이지만 밤처럼 비록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 명이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성공이에요. 어쨌건 간에 나에게는 나의 개성이 있고 그 개성을 가지고 노래도 불러야 하고 글도 써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성과 그 다음에 이제 인격인데, 이 인격의 문제는 성인은 글을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성인은 희비애락을 초월하기 때문에 문학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 예술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술은 일단 희비애락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인은 안 해요. 근데 현인도 잘 안 해요. 현인도
글을 쓰되 문학적으로 쓰기보다는 주로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군자 이하가 이제 있어요. 근데 두 가지죠. 악인들은 나름대로 쓰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군자로서 쓰느냐, 학인, 공부하는 사람으로 쓰느냐, 보통 사람으로 쓰느냐, 이 세 가지가 있겠죠. 근데 수필은 최소한도 군자가 되면 아주 좋고, 하다못해 학인 정도는 돼야 돼요. 당연히 보통 사람으로 쓰면 별로 멋들어진 글이 될 리가 없겠죠. 그 글 속에 인격이 배어 있어야 돼요. 시와 소설도 군자가 쓰면 좋겠죠. 그렇지만 시와 소설에서는 화자, 작품에는 화자가 있어요. 작품 자체는 김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예요. 작가인데 진달래꽃 안에서 김소월은 따로 있어요. 그 속에 어떤 여인일 것 같아요. 어떤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나가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작가 김소월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작중 화자죠. 화자. 이 작중 화자를 통해서 시에서 말을 해요. 근데 직접 말하는 시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대개 작중 화자가 말을 하고, 소설은 더더구나 주인공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작가의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인공의 말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작중 화자가 있는데 수필은 작중 화자가 없어요. 수필에서 내가 어제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그건 진짜로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깊이 따져보면 반드시 그러하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작중 화자를 인정할 수도 있어요. 또 인정해야 돼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따로 한 시간을 또 강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피천득 선생이 인연이라고 하는 데서 쓰고 있는 그 사건이 정말로 실제로 있었느냐? 아니면 한 80%는 정말인데 한 20%는 약간 수정, 포토샵을 했느냐? 이 문제예요. 이 수정한 부분은 작중 화자로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정말로 사실만 갖고 하면 멋들어진 문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가 시와 소설에 대해서 불리한 것이 작중 화자를 마음 놓고 못 쓴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시인 소설가는 마음 놓고 분노도 하고 심지어 소설에서는 살인도 하고 남을 때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남을 때리고 죽인 적도 없고 또 남 때린 얘기를 굳이 수필로 쓰고 싶지 않으니 쓸 수 있는 범주가 확 줄어드는 거죠. 얼마나 줄어드냐? 10분의 1도 아니에요. 거의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 시와 소설과 경쟁할 만한 훌륭한 수필을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작중 화자를 동원할 수 있는 수필, 이러한 창작이 필요하다. 이것이 저의 주장이에요. 그것은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간에 작중 화자가 기본적으로는 동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또 동원된다 하더라도 인격, 자기가 직접 얘기하려면 군자는 군자적으로 나올 것이고 소인은 소인적으로 나올 거니까 인격이 고상해야만 고상한 수필이 쓰여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개성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격이라고 하는 걸 하나 추가하고 싶고,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피천득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굉장히 고상했어요. 군자였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그분을 뵙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분과 또 어떠한 공동 저작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그분에 관한 책도 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로 느낀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의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인품이 참 훌륭하시구나 하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다시 보겠습니다.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무드에 따라 해서 개성, 무드 했는데 제가 인격을 하나 추가했고요. 개성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드예요. 무드. 이 무드라고 하는 것은 개성과 인격이 합쳐져서 생겨나는 분위기죠. 이 영어 무드하고 우리말 분위기하고 좀 그야말로 무드가 달라요. 무드라는 말이 그래도 더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필은 무드를 창조하는 거예요. 시가 이미지를 창조하고 소설이 이야기를, 서사를 창조할 때 수필은 무드를 창조해요. 이 무드는 이미지하고 상당히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좀 다르기도 해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하면 그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아니요 하기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할 때 생기는 이미지도 생기지만 그 이미지들이 쭉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인격과 표현이 어우러지면서 종합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술입니다. 이 분위기가 예술이에요. 이걸 못 만들어내면 예술이 아니에요. 예술적으로, 미학적으로 말하는 후경이에요. 뒷그림이 없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아무 생각도 없고 오케이 쫙 지나갔어. 그게 아니에요. 30분간 만났는데 뭔가 돌아와서도 생각이 나고 그 양반만 생각하면 그 주변에 뭔가 안개와 같고 아른아른하고 뭔가 신비한 분위기가 계속 느껴져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리워지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그리움, 그러한 사랑, 그것들이 안개처럼 뿌옇게 그 사람을 감싸잖아요. 그게 무드잖아요. 어떠한 이야기가, 어떠한 글이, 어떠한 시가 그러한 무드를 시는 이미지를 통해서 또 수필은 또 수필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두 번째 그림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 뒤에 뭔가 어른거리는 아사코와 비천득이라고 하는 청년이 세 번 만난 이야기 뒤에 뭔가 어른거리는 이 무드를 만드는 것이 수필문학인데 거기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때의 무드에 따라 그러니까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을 쓸 때의 무드하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의 무드가 본인이 달랐던 거예요. 여기는 아주 참신하고 상쾌하고 밝고 낙관적인데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을 쓸 때는 약간 아련하고 원숙하고 약간 슬프고 애잔하고 그런 무드였던 거죠. 그때의 무드에 딱 나를 맡기면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애기 고치를 만들듯이 보통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누에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희 세대들은 누에를 알고 저 같은 경우는 누에를 만지고 보고 누에가 이렇게 먹고 자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뽕을 먹고 자요. 점점 크죠. 그러면서 배설을 하면 이제 밑에 배설물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밑에 이제 2층으로 만들어서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층층층층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방이 좁으니까 자고 그랬어요. 그럼 뽕을 먹으면서 사각사각 수천 마리의 누에들이 뽕을 먹으면 그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이제 다 먹었어요. 완전히 컸어요. 성충이 되면 입에서 이제 애기 나와요. 그 애기로 몸을 칭칭칭칭 자꾸 감아요. 근데 나올 때는 애기인데 굳으면 실이 돼요. 근데 굉장히 가느다랗죠. 그리고 하얀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갔다가 죽어요. 그래서 요 놈을 꺼내서 번데기를 만들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치를 풀어서 한 줄 한 줄 쫙 풀면 뭐 1kg가 된다든가 2kg가 된다든가 그렇대요. 이 가느다란 실로 만든 것이 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에가 액을 토할 때 토할까요?
능동태로서 난 토해야지 하고 토할까요? 아니면 토해질까요? 자기가 토하고 싶지 않은데 속에 가득 차니까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능해. 애를 써서 내가 뱉으면 1km를 뱉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자기가 술술술 나오니까 뱉어지니까 굳이 뭐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저절로 나오니까. 문학, 예술, 창작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속에서 그냥 절절절절절 흘러나와서 내가 굳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야 돼요. 이른바 천의무봉이죠. 하늘로 천의는 무봉, 꿰맨 데가 없다. 꿰맨 자국이 없어요. 실밥이 없어요. 하늘옷이니까, 저절로 된 거니까. 노자식으로 말하면 무의예요, 무의. 인위가 아니에요. 억지를 부려서, 조작을 해서, 막 자르고, 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그렇게 생겼던 것처럼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수필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에야지. 그냥 누에가 아니죠. 한 번 먹고 한 번 잠잔 누에 갖고는 안 되죠. 그때 액을 억지로 뱉으면 무의한 것이 아니라 유의한, 억지를 부리는 글이 되죠. 근데 4번 아마 먹고 자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먹고 자고 해서 점점 누에가 커서 완전히 내 안에서 가득 찼고 술이 있듯이 확 익었어요. 이제 술도 그렇잖아요. 계속 채워놓으면 익으면 막 부풀어서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서 이제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넘쳐서 그러니까 힘도 들지도 않고 자연스럽고 그러한 누의 고치, 하얀 누의 고치로서의 작품이 나오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비천득입니다. 저도 글장이로서 이제 잡지사 같은 데서 원고를 써주세요 하고 부탁을 받고 글을 써요. 근데 부탁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시를 토하는 거예요. 근데 피 선생님 그렇게 안 해요. 원고 부탁을 받고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써두었다가 평소에 넘쳐난 걸 써두었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맞죠, 사실은. 이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그럴 수는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멋들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소설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위이다. 거꾸로 말하면 클라이맥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먼저 클라이맥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내 맘이에요. 그때 모두가 소리를 지른다면 이렇게 노래 부를 수도 있잖아요. 이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도 비천득이라고 하는 그분의 개성, 사과의 이야기지 저 알밤 이야기는 또 달라요. 두리안, 과일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딸기 달라요. 내 개성이 다르면 나는 프롯이 필요한, 나는 낙타의 글을 쓸 거야. 그러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분은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이 문학은 그 방향,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꽃다울 방, 향기로울 향, 꽃답고 향기로움, 방향을 갖지 아니할 때에는 수돗물처럼 무미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수돗물하고 차의 차이점은 물에다가 방향을 넣은 것이 차 아닙니까? 일상생활이 문학이 되지는 않죠. 일상생활인데 거기에 작가가 어떻게 방향을 넣느냐 혹은 방향을 발견하느냐 이러한 문제죠. 수필은 독백이다. 남을 읽으라고 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왜? 속에서 흘러 넘쳐다 보니까 무슨 예를 들면 위에 고치가 비단자라고 고치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넘쳐서 그냥 고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갖다가 비단을 만든 거죠. 문학도 원래적으로는 그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특히 수필은. 그냥 속에서 넘쳐서 썼는데 발표 안 해도 되는데 속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썼어요? 독백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혼자 한 거예요. 그 남이 보고 그 독백 좋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남이 그걸 가지고 비단이네, 아니네, 뭐 좋은 비단이네, 나쁜 비단이네 말하는 건 당신 자유예요. 이 또한 이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상이 어떠한 줄 알아야 거기에 좀 가까워질 수는 있겠지요. 수필은 독백이다. 소설가나 극작가는 때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져보아야 된다. 작중 화자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햄릿도 되고 폴로니아스 노릇도 한다. 그러나 수필과 찰스 램은 언제나 찰스 램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말한다. 작중 화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는다.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문학 형식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며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와 같은 것이다. 독백인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친구는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실은 작품 써놓고 나면. 근데 친구도 아니고 통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굳이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 친밀감을 줘요. 거꾸로 말하면 격앙시키거나 충동하거나 흥분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또한 피천득의 수필이 그렇다는 것이지 격앙된 수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필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글은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1단 청자연적이다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 설명적인 부분, 처음에 비유적으로 쫙 멋들어지기 시작한 다음에 설명적인 부분과 비유적인 부분을 섞어서 저 안에 어느 일차적 용법도 많이 써요. 그러다가 다시 청자연적으로 돌아와요. 1청자연적, 중간, 다시 청자연적. 이런 3단 구조는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도 그래요. 이번 지난주에 춘천의 카레가 많다. 현재를 기준으로 얘기하다가 옛날 얘기를 쭉 하고 마지막에 현재로 들어와서 마무리를 해요. 이번 주말에는 춘천에 가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5월이라고 하는 대표작도 똑같아요. 현재에서 시작해서 과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근데 여기서는 청자연적으로 시작해서 중간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청자연적이에요. 덕수궁 박물관에는 청자연적이 하나 있었다. 앞에서는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간단하게 그냥 딱 두 단어로 한 문장을 했는데 그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뒤에서 먼저 딱 박력 있게 한 다음에 약간 설명을 해줘요. 내가 왜 굳이 청자연적이라고 했느냐면 이 많은 이미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청자연적인데 내가 본 그 연적은 연꽃 모양을 한 것으로 똑같이 생긴 꽃잎들이 정연히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착착착 똑같이 있어요. 다만 그중 꽃잎 하나만이 약간 살짝 튀어나오거나 꼬부라지거나 해서 살짝 어긋나 있었다 이거예요. 꼬부라져 있었다. 이 균형 속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격이 수필인가 한다. 파격. 격이라는 거 이게 나란하게 규칙에 맞게 규격에 맞게 이 격이에요. 깨뜨린다. 살짝 뭐냐면 자, 저도 지금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맸잖아요. 또 어떤 여성이 굉장히 좋은 드레스를 입고 성장 아주 풍부하게 꾸몄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뭐 넥타이 핀 같은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넥타이 핀을 꽂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리본을 그 부위는 살짝 리본 하나를 꽂죠. 요거예요. 질서 정연한 건 좋은데 답답해요.
마치 사각형 같아요. 사각형 답답하잖아요. 사각형 한쪽 구퉁을 살짝 둥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숨쉬게 해요. 살짝 하는 그 사각형 중에 끝머리 하나를 살짝 동그랗게 살짝 마무리하는, 이것은 마음이 굉장히 섬세하고 예술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삶에도 이러한 부드러운 요 곡선 하나가 가끔씩 나와요. 삶은 사실 직선이고 사각형이죠. 힘들죠. 근데 살짝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하고. 또 사각형이든 사각형인데 이건 사각형도 아니고 뾰족한 삼각형으로 또 된 게 나타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규격적인 데서 살짝 아주 나가버리면 안 돼요. 연꽃잎이 나란히 딱 하나가 툭 튀어나와 버리면 이건 미워요. 근데 한 전체를 100으로 보면 한 2나 3. 살짝만, 그렇게 살짝만 비틀어 놓으면 숨을 쉴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보는 사람은 얼굴에 아까 나온 것처럼 미소를 띠게 한다. 번쩍거리지 않은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그 무늬는 읽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그러니까 번쩍거리는 바탕이 이게 규격적이라면 번쩍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은은하게 또 뭔가를 해서 뒷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번쩍번쩍만 있으면 재미가 없는데 은은함이라고 하는 뒷그림을 넣어서 두 겹을 만들죠. 규격이 있는데 살짝 비틀어서 또 다른 하나를 보여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수필인가 한다.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수필을 못 쓰는 것은 슬픈 일이다. 때로는 억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독백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도 좋은 글 쓰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 누에가 3번밖에 잠을 안 잤는데 쓰고 싶어지는 거죠. 4번 자고 나서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면 하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여유를 억지로 그래서 가져서 3번 잤는데 4번 자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또 걸려요. 이것도 센스죠. 다른 사람은 그거 안 걸립니다. 그냥 생경하게 써내고 잘못한지도 모르고 멋있다고 그래요, 본인이. 근데 아주 미묘한 센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덜 읽었어. 덜 읽었는데 난 썼어. 난 죄스러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독백도 아니고 나 홀로 하는 말도 아니고 친구에게 받은 편지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뇌가 다 잠을 잔 다음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글도 아니야. 내가 왜 이런 걸 썼지? 작품집을 낼 때는 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약 100편을 수필을 썼는데 작품집을 낼 때는 한 30편을 빼버리신 거예요. 선생님도 다 마음에 드는 글만 쓰신 건 아니죠. 죄스러운 것 같기도 하여 나의 마지막 10분의 1까지 숫제, 초조와 권잡에 다 주어버린 것이다. 그 초조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하고서 글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피천득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을 감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죠. 근데 저는 피천득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의 그 문학적 기법 또 그분의 인품 이런 것을 배우고자 하는 후학이에요. 자칭 제자예요. 그런데 훌륭한 제자는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면 더 훌륭한 제자거든요. 근데 저는 더 훌륭하지 못해요. 인격으로도 훌륭하지 못하고 작품으로도 훌륭하지 못한데 이 문학 분석가로서는 할 말이 좀 있어요. 아무리 피 선생님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쓴 글,
저의 이 강의에 대해서도 누구든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비판은 비난이 아니에요. 하얀색을 하얀색이라고 그러고 노란색을 노란색이라고 한다는데 입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이 아니고 이렇지 않습니까 하는 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이 작품이 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좀 선생님답지도 않고 작품 완성도를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마지막 초조와 번잡이에요. 마지막이 초조와 번잡으로 글이 끝나요. 이 마지막 구절, 또 마지막 단어, 마지막 이미지, 마지막 모드는 그 글을 읽고 난 뒤까지 영향을 미쳐요. 노래로 치면 마지막에 하고 끝나면 노래는 끝났지만 그 뒤에 쭉 이어지는 그 무드와 느낌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잖아요. 중간 느낌도 남아있지만 마지막 느낌이지. 사람을 첫 보면 첫인상이 거의 많이 결정을 하죠. 근데 돌아가고는 마지막 인상이 또 영향을 미쳐요. 수필은 정자연적이다. 첫인상 특 그냥 A도 아니에요. A 플러스, A 플러스도 아니에요. A2 플러스, A2 플러스도 아니에요. A 트리플. 수필은 난이요 하기요 정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는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이 글을 한 번 보고 저는 외워버렸어요. 너무 좋아서. 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외워져요. 글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끝까지 외우지를 못해요. 점점 갈수록 문학적이지 아닌 설명 어쩌고 저쩌고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 독백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만 외워요. 그러다가 제일 뒤에 가서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수필을 못 쓰는 것은 슬픈 일이나 못 쓰는 얘기를 하고 때로는 억지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하다가도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죄스럽다고 하고 마지막 10분의 1까지 숫제 초조와 번잡. 그러니까 슬프다, 억지, 그 다음에 죄스러움, 초조, 번잡. 이러한 단어. 그러니까 삶의 그 어두운 부분이죠. 삶은 어두운 게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수필이 가능하다니까요. 이런 단어를 갖고 좋은 수필 쓸 수 있어요. 다만 이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의 전체적인 통일성, 아까 말한 무드, 개성면에 있어서 수필은 정자연적이다. 맑고 깔끔하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여기에 어디 죄스러움이 있고 억지가 있고 초조가 있고 번잡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해버리니까 앞뒤가 숨이 일관하지가 않다 이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쓰시지 말고 다시 처음처럼 수필은 청자연정 말고 이제 무슨 다른 걸로 돌아와서 덕수궁 박물관에는 이렇게 쭉 하다가 예를 들면 수필은 시냇물이다. 수필은 맑은 하늘이다. 수필은 흘러가는 구름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A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까지 다 쓴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고 반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니까 써놓고 그러나 다시 수필은 정자연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숨이 일관면에서 선생님 참 멋들어진 강의 훌륭하십니다. 쭉 하다가 마지막에 선생님 아쉽네요. 이렇게 끝내면 저 이 강의도 마지막에 비천득 작가의 수필은 아쉬운 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99 가다가 하나 빠뜨린 건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금화 선생님을 일상의 성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일상생활인데 그것이 성자야. 근데 성자까지는 좀 뭐하지만은 일상의 현자.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시지만 군자 내지는 현자의 수준에서 사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으로서 마음에 늘 검은고 아이로서 검은고 같은 음악을 갖고 있다가 그 음악이 누에의 뱃속에 가득 찬 그러한 액처럼 차서 쭉 흘러나온 그러한 것이 선생님의 명작 수필들인데 이 수필 또한 그렇게 쓰여진 작품입니다. 저는 수필가가 되어서 데뷔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많은 수필을 알지 못했어요. 남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혼자 그저 문학이 좋아서 고전만 읽었어요. 당시 유행하는 책 베스트셀러 그런 거 안 읽었어요. 고전만 읽으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좋은 부분은 아까 말한 끝 느낌, 무드로 저한테 남아요. 또 그 구절로 남아요. 그러면 저절로 외워지고 계속 또 외우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서 저 나름의 누에의 애기 차였나 봐요. 밤 1시경에 갑자기 글을 쓰고 싶어서 수필을 3편을 썼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잡지사에 보냈는데 이른바 추천이라는 걸 해주더라고요. 25살 때예요. 그때는 2번 추천해야 작가가 됐으니까 이미 작가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저도 어떤 의미에서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애기 고치를 만들듯이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추천을 또 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애기 없는데 고치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잠을 2번밖에 안 잤는데 4번 잔 것처럼 글을 쓰려니 됩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보냈는데 안 돼, 이거는 부족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시간이 걸려서 보냈더니 이 정도면 됐네. 그래가지고 이제 추천이라는 걸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피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글이고 저는 이런 수필을 비롯한 몇 편의 선생님의 수필을 외우고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고 마음 안에 무의 뽕잎처럼 계속 먹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되새김질하고 그것만으로 수필가가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서 피천득 선생님, 특히 이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은 저의 수필 문학의 원점이자 저의 글쓰기의 원점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하도 자세히 들이다 보니 아까 같은 비평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금화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저의 이 강의가 글을 쓰는 분들, 또 글을 감상하는 분들, 특히 수필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